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 컴퍼니, 바로 ABET입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정말 눈길을 많이 끌었죠. 네, 맞아요. 특히 그 변동성이 상당했죠. 네, 특히 지난 10월 14일이요. 단 하루 만에 무려 22.89%나 급등했어요. 그래서 11.3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루에 20% 이상이라니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극적인 변동성 뒤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ABET 관련 여러 심층 분석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요. 이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핵심부터 시작해서 또 재무 건전성은 어떤지, 시장 내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니 해도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정말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정보가 방대하고 또 전문적인 내용도 많아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때로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명확하게 좀 풀어드리고요. 그 속에서 ABET라는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또 눈부신 잠재력,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위험 요인들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 중요하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분석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 ABAT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회사를 그저 뭐 폐기물 처리 회사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폐기물 관리 회사 이상이다. 그렇죠. 이 기업의 핵심 정체성은 바로 배터리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 혁신이 자리 잡고 있고요.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 그리고 기술 중심 기업,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그런 귀중한 자원들을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사업이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땅 속에 있는, 그러니까 1차 자원이죠. 이런 핵심 원료들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출해내는 소위 말하는 1차 금속 사업입니다. 재활용뿐만 아니라 직접 채굴해서 원료를 확보하는 사업도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AMBAT만의 독특한 어떤 사업 구조와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과 기술 중심 기업이라는 정체성,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히 제 귀를 사로잡는 부분은 AMBAT가 자체적인 독자적인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기존에 쓰이던 방식들하고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그냥 뭐 더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차별점은 아주 분명하고요. 그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전통적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는 주로 고온 용용 방식, 영어로는 파이로메탈러지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고온 용용 방식이요? 네,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아주 높은 온도로 수천 도까지 가열해서 녹이는 겁니다. 그렇게 녹여서 금속들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냥 통째로 녹여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방법 자체는 좀 직관적일 수 있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첫째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수천 도로 가열해야 하니까요. 둘째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또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경적인 부담이 아주 크죠. 에너지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좀 거친 방식이란 느낌이 드네요. 네, 비유하자면 밭에 난 잡초를 없애려고 밭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걸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ABAT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고온 대신에 정말 훨씬 낮은 온도에서 먼저 기계적으로 배터리를 파쇄하고 분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낮은 온도에서 기계적으로요? 네. 그리고 나서 특정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금속, 예를 들면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녹여내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습식 재련, 영어로는 하이드로메탈러지라고 부르는데요. ABAT는 이 습식 재련에 기반한 독자적인 공정을 개발한 겁니다. 습식 재련.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화학약품으로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낸다. 이런 느낌인가요? 정합합니다. 훨씬 정교한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에너지 소비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공정보다 작업 환경의 안전성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적분법입니다. 고온 대신 저온, 건식 대신 습식 재련이라. 이게 단순히 에너지 덜 쓰고 환경 부담 줄이는 것 외에도 혹시 결과물, 그러니까 회수되는 원료의 품질 측면에서도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ABAT 기술의 또 다른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품질에서도 차이가 나는군요. 네. 고온 용융 방식은 모든 걸 한데 녹였다가 다시 분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순물이 좀 섞이기가 쉽고요. 또 일부 귀한 금속들이 녹는 과정에서 손실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다 섞어버리니까 분리가 완벽하긴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ABAT가 쓰는 저온 습식 공정은 특정 금속만 콕 집어서 선택적으로 녹여내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순도의 원료를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ABAT의 목표치를 보면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양극재 원료들을 99% 이상의 아주 높은 순도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99% 이상이요? 거의 새로 채굴한 원료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가 높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품질로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새로운 배터리는 당연히 성능도 더 좋고 수명도 더 길어질 수 있겠죠. 배터리 성능과 직결되는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채굴한 버진 원료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다면 대단한 기술인데요. 에너지 효율성, 환경 친화성, 여기에 더해서 원료 회수율과 순도 향상까지. 확실히 기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뭔가 되게 정교한 외과 수술처럼 필요한 부분만 딱 건드려서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BAT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원료 확보에도 직접 뛰어들었다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네바다주에 있는 톤킨 광산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움직임은 어떤 전략적인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재활용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텐데 그때 필요한 막대한 양의 배터리 원료 수요를 폐배터리 재활용만으로 전부 다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활용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죠. 일단 폐배터리 자체가 본격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예상되는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차를 10년 이상 타야 폐차가 나올 텐데 전기차는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재활용과 더불어 신규 광산에서 1차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거죠. ABAT의 톤킨 광산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톤킨 광산 프로젝트. 근데 여기가 좀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특별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톤킨 광산지대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리튬을 추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졌던 점토암, 클레이스톤 지대라는 겁니다. 점토암요. 보통 리튬은 소금 호수, 염호나 단단한 암석, 경암에서 뽑아내지 않나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ABT는 바로 이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점토암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그것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점토암 리튬 추출 기술, 이것도 ABT만의 독자 기술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기존의 경암 방식이나 염호 방식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거나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 단계지만 기대가 큰 기술이죠.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다. 이것도 의미가 크네요.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원료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넘어선 더 큰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의미
의미라면 어떤 걸까요? 현재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보면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아, 맞아요. 공급망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요. 이런 배경에는 바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IRA 법안의 핵심 중 하나가 그거였죠. 미국 내 생산. 네, 네이비 PAT의 통통제풀은 바로 이 미국 내 생산, 온쇼링이라는 정부 기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움직임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미국 땅에서 직접 리튬을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요. 공급망의 안정성과 위기 대응 능력, 즉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아젠다와도 맥을 같이 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온 습식 재활용 공정과 점토암 리튬 추출 기술, 이 두 가지가 ABAT의 핵심 경쟁력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 기존 산업이나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저온 재활용 기술이 가져올 변화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저온 재활용 공정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운영 비용 측면에서의 혁신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고온 방식보다 훨씬 적다는 건 고가로 전기요금 절감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건 재활용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들이 더 본격화되면 탄소 배출이 적은 저탄소 공정의 가치는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비용 경쟁력 확실히 중요하죠. 둘째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한 완벽한 대응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점점 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요구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ESG 경영도 강조되고 있고요. 네, 기존의 고온 용융 방식은 이런 강화되는 규제들을 충족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BAT의 방식은 처음부터 친환경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것도 큰 강점이네요. 세 번째는 고순도 원료 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도 제고입니다. 과거에는 재활용 원료라고 하면 아무래도 품질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재활용이니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ABAT처럼 99% 이상의 고순도 회수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낸다면 배터리 제조사들은 정말 안심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결국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을 더 빠르게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환경 규제 대응, 품질 신뢰도 향상, 정말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요. 실험실 규모에서의 성공과 연간 수만 톤, 수십만 톤 규모의 창업 공장에서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스케일업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와 상태의 폐배터리가 들어올 텐데 이걸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일관된 수율과 순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대규모 설비를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경제성 있는 비용으로 구현해내는 것, 이게 바로 ABAT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핵심 과제들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히거나 비용 통제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파급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기술의 잠재력과 현실 구현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잘 메우느냐가 관건입니다. 기술 구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량 생산에서의 효율성 유지, 이게 정말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번에는 점토암 리튬 추출 기술로 넘어가 보죠. 이 기술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단순히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한 수요를 메워주는 일종의 보완제 역할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한 보완제 역할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오히려 ABABT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재활용만큼이나 중요한 축이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배터리 원료는 재활용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1차 원료, 즉 새로 채굴하는 원료 공급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주요 리튬 추출 방식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미 지역의 염호 방식은 막대한 양의 물을 증발시켜야 해서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호주 등지의 경환 방식은 채굴 과정 자체에서의 환경 파괴나 높은 에너지 소비가 문제로 지적되곤 합니다. 기존 방식들도 환경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ABABT가 이 점토함에서 환경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성 있게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1차 원료 공급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시장에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1차 원료 공급.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될수록 이 기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미국 내 자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도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이건 단순히 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나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국가 안보 차원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따라서 이 점토암 리튬 추출 기술은 재활용 기술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ABAT를 단순한 재활용 기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배터리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기술 역시 상용화까지는 아직 많은 기술적, 경제적 검증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요. 네, 기술적인 잠재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전략적인 포석까지 정말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ABAT의 재무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BAT의 상태를 보면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라기보다는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장 단계 기업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성장주, 그로스 스탁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은 거의 없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연구개발, R&D 비용이라든지 공장 건설 같은 설비 투자 비용, 캐펙스 지출은 상당히 많은 구조입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아직 버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군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 개발과 검증 단계를 이제 막 지나서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바다주 리노에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 재활용 시범 공장 파일럿 플랜트고요. 또 앞으로 건설될 훨씬 더 큰 규모의 상업 공장, 커머셜 플랜트들이겠죠. 시범 공장, 상업 공장 건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흔히 보는 주가 수익률 PER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만으로는 제대로 된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면 PER 같은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현재의 재무지표보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목표로 하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또 향후에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미래의 큰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재무지표보다는 회사가 제시하는 기술개발 로드맵이나 상업화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그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미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성장이라는 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시범 공장 운영 외에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진전 상황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이정표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표요? 네. 첫 번째는 역시 앞서 언급된 리노 시범 공장의 성공적인 가동 여부입니다. 이 시범 공장이 연간 약 2,000톤 정도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는데요. 연간 2,000톤?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서 ABACT는 자신들이 개발한 독자적인 저온습식 재활용 공정이 실제 상업적인 환경에서도 기술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타당한지를 숫자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중요하겠군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원료 회수율이 몇 %나 나오는지, 공정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톤당 운용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이런 구체적인 운영 데이터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 결과들이 향후에 연간 2만 톤 규모로 계획된 1단계 상업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라든지 최종 투자 결정, FID,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15호 공장의 성공은 곧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시범 공장이 일종의 시험대군요.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이정표는 미국 에너지부 DOE로부터 받은 대규모 보조금입니다. 아, 정부 지원금 이거 중요하죠. 네, ABACT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추진된 배터리 소재 처리 및 배터리 제조 보조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총 5,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 750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네, 상당한 규모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미국 정부가 ABAT가 가진 기술력과 또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회사 기술 괜찮다, 잠재력 있다고 공인해준 셈이죠. 정부의 인증 마크를 받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보조금은 당장 초기 상업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술적인 신뢰도를 높여서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네, 시범 공장의 실제 데이터 확보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공신력까지 얻었다면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이죠. 성장주 투자의 매력 이면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ABAT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어떤 점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정말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물론입니다. 높은 기대 수익률에는 항상 높은 위험 감수가 따르는 법이죠. ABAT 역시 여러 가지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걸 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범주요. 첫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바로 기술 상용화 및 대량 생산의 불확실성입니다. 역시 기술 구현의 문제군요. 네, 시범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커지는 상업 공장을 새로 짓고 또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실제 공장에 투입되는 폐배터리의 종류나 상태가 시범 공장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해질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정 효율이 예상보다 떨어진다거나 특정 설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생산 수요를 확보하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변수가 훨씬 많아지는군요. 그렇죠. 또 대규모 생산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수 처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산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환경적인 문제도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업 공장의 가동이 계속 지연되거나 초기 운영 비용이 예상을 크게 초과하게 된다면 당연히 회사의 재무 상태나 성장 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기술 상용화 및 대량 생산의 불확실성 중요하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아, 원자재 가격, 리튬이나 니켈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ABAT의 사업 모델 자체가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의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일 금속의 국제 가격이 갑자기 급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폐배터리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걸 회수하는 것보다 그냥 새로 채굴된 저렴한 원료를 사다 쓰는 게 더 경제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재활용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재활용 사업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어떨까요?
재활용 사업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ABAT가 하는 또 다른 사업인 1차 추출 사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비싸지면 배터리 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이나 배터리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아도 문제, 너무 높아도 문제군요. 그렇죠. 이런 가격 변동성은 ABAT의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원자재 가격 변동성 리스크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세 번째 리스크는 대규모 자본 조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재무적 부담입니다. 아, 결국 돈 문제군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업 공장을 짓고 운영하려면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DOE 보조금, 물론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전체 필요한 자금을 다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750억 원으로는 부족하겠죠. 네, 따라서 ABAT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나요? 주로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는 부채 발행 혹은 전력적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 등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 리스크가 따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겠죠. 아,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부채를 많이 내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지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고요. 또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 환경도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계획했던 공장 건설 같은 투자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 원자재 가격 변동성, 그리고 지속적인 자금 조달 능력, 이 세 가지가 ABT가 넘어야 할 큰 산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회사가 발표하는 시범 공장 운영 결과가 어떤지, 상업 공장 건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생산 수율이나 비용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은 무엇이고 그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등등을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추적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럼 이 리스크 요인들을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였던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실험실에서 성공했던 데이터와 실제 대규모 생산 현장 사이의 간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 간극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흔히 말하는 규모의 저주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규모의 저주요? 네, 실험실에서는 아주 최적화된 소량의 샘플을 가지고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공정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렇죠. 통제가 잘 된 환경이죠. 그런데 실제 공장으로 가면 훨씬 더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거되는 폐배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조사도 다 다르고 모델도 다르고 사용 기간, 보관 상태 하나 같은 게 없겠죠? 정말 잡다하게 섞여 있겠네요. 그쵸. 이런 그야말로 잡다한 원료들을 일정한 품질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화학 반응이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특정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서 최종 제품의 순도가 목표치보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원료의 다양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험실에서는 길어야 몇 시간, 며칠 단위로 테스트를 하지만 상업 공장은 기본적으로 1년 365일, 24시간 연속으로 가동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쉬지 않고 돌아가야죠. 이 과정에서 특정 장비의 마모라든지 부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지보수 주기가 생각보다 짧아져서 전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결국 비용은 더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 문제도 생길 수 있군요. 네. 그리고 특히 화학 공정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온도나 압력 변화에도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십 톤, 수백 톤 규모의 거대한 반응기 안에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험실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애초에 목표했던 생산량, 스루풋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단위 생산 비용, 유닛 코스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져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실험실에서의 성공이 상업 공장의 성공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냉정한 현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케일업 과정은 항상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리스크였던 자금 조달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DOE 보조금 외에 ABAT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잘 확보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구체적인 시나리오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금 조달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내외부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내외부 요인이요? 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역시 거시경제 환경, 특히 금리 수준이라든지 자본시장의 유동성 상황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좀 불리하겠는데요? 그렇죠. 금리가 낮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는 이런 기술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좀 위축될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지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니까 자금 조달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도 투자 심리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그럼 내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내부 요인으로는 뭐니 해도 회사의 실질적인 성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실력이죠. 그렇죠. 아까 말했다만 수검 공장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는지, 또 기술 개발 마일스톤들을 계획대로 착착 달성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특허 같은 것들은 잘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전략적 파트너들, 예를 들면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제조사 같은 곳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성과를 보여줘야 투자를 받는군요.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에이베트가 시범 공장에서 목표했던 수율을 훨씬 초과 달성하고 동시에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딱 나온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몰려들겠죠. 반대로 만약 기술적인 문제로 공장 가동이 갑자기 중단된다거나 상업화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투자자들은 싸늘하게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유상증자, 부채, 전략적 투자 유치 등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나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네, 각각의 방식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역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어떤 투자자, 예를 들어 단순히 돈만 넣는 재무적 투자자, FI냐? 아니면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SI냐? 그리고 얼마의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오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자금 확보 이상의 의미, 즉 상업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정부의 추가적인 보조금이나 아니면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의 기술력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전환사채, CB 발행 같은 부채성 조달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어떤 방식을 택하던 간에 회사는 자금 조달 비용은 최소화하고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최대한 줄이면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회사가 발표하는 자금 조달 관련 공시나 뉴스들을 통해서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와 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네,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주가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10월 14일에 그 22.89% 급등, 이 현상은 ABAT라는 주식이 가진 높은 변동성, 그리고 동시에 시장이 이 회사에 걸고 있는 그 엄청난 기대감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ABAT와 같이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성장 단계 기업들의 주가는요,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잠재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강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특히 ABAT가 속해 있는 이 배터리 재활용 및 핵심 소재 시장은 아시다시피 전기차 혁명과 맞물려서 앞으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잖아요. 네, 성장성은 확실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ABAT가 보유한 그 독자적인 친환경 기술력이 앞으로 이 거대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일종의 미래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베팅이다. 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은 또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 더욱 증폭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거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 공급망을 자국 안으로 가져오려는, 즉 내재화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거나 또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ABAT의 사업 모델에는 매우 우호적인 순풍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입니다. 거시적인 환경도 ABAT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그렇죠. 이러한 긍정적인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시장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특정 뉴스, 예를 들면 긍정적인 기술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었다거나 정부 지원을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유력한 기업과의 파트너십 루머 같은 것들이 일종의 촉매제가 되어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기대감이 단기적인 주가 급등으로 확 분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쌓여있던 기대감이 어떤 계기로 터져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10월 14일의 그 급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미리 당겨와서 주가에 반영하는, 즉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미래 가치와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변동의 핵심 동력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왜 이렇게 주가가 때로는 급락하기도 하고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원인들을 좀 더 짚어주시죠. 높은 변동성. 이건 정말 성장주 투자의 숙련과도 같은 겁니다. 숙명이다.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그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불확실성에도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입니다. 특히 금리 변동에 아주 민감합니다. 금리요? 왜 금리에 민감한가요? 금리가 상승하면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아지거든요. 이건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성장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성장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들이 보통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건 역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져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고요. 거시경제가 안 좋으면 성장주도 힘들군요. 네. 둘째는 정책 및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예상보다 축소된다거나 환경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어서 경쟁사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규제가 갑자기 도입된다면 이런 것들도 ABC의 사업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도 리스크네요. 그렇죠. 셋째는 경쟁 환경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아까 언급했던 리사이클이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쟁사들이 ABAT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생산시설을 먼저 안정적으로 가동시킨다거나 혹은 주요 완성차 업체와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먼저 체결해버린다면 ABAT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워낙 치열한 분야니까요. 이런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죠. 경쟁사의 움직임도 중요하군요. 네. 넷째는 앞서 리스크 요인으로도 길게 설명드렸던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단기적인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당연히 회사 내부적인 요인들이겠죠. 예를 들어 기술 개발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거나 시범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다거나 혹은 주요 경영진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하는 등의 이슈들도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러한 요인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그 회사의 장기적인 펀더멘터, 즉 기초 체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과도한 주가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실질 가치 변화와 상관없이 심리 때문에 움직인다. 그렇죠. 정보가 비대칭적이라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돈다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일매일의 주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이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냥 일종의 노이즈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AB과 같은 이런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내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관점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네,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의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투표기, 보팅머신처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치를 재는 저울, 웨잉머신처럼 작동한다고요. 아, 명언이죠. 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등락의 이면에 있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이 변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ABAT의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업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건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파트너십 구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이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결정짓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변동성에 너무 휘둘려서 장기적인 관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이렇게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실망감으로 돌아왔을 때의 충격도 훨씬 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이 높은 기대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높은 기대감은 성장주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력이자 위험이다. 네,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현재 주가에 이미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 부분 미리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녹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회사가 시장의 그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 실망감은 주가에 매우 빠르고 또 가파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어떤 신기술의 상용화가 기술적인 문제로 계속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상업 공장의 가동 시점이 예정보다 몇 분기 이상이나 늦춰진다거나 혹은 막상 가동을 해봤더니 생산 수율이 기대했던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정말 급격하게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겠네요. 네, 흔히 성장주는 꿈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 꿈에 균열이 생겼을 때의 충격은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히 내는 가치주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주 투자의 양면성이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 수준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실질적인 능력을 정말로 갖추고 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요. 또 잠재적인 하방 위험,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가능성. 이것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이번에는요. ABAT가 속해 있는 산업 환경과 경쟁 구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BAT는 넓게 보면 산업 폐기물 관리라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핵심 사업은 배터리 재활용 및 소재라는 훨씬 더 특화되고 새로운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이 시장만이 가지는 어떤 독특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및 소재 시장은요,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 산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역동성을 가진 고성장 신생 산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뭐니 해도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겠죠. 성장 잠재력.
네,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계속 확산되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도 계속 증가할 텐데 이건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사용 후 배터리 배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마다 예측치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향후 10년간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연평균 20%에서 30% 이상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연평균 20-30% 성장이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건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엄청난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에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시장이다. 네, 아직까지 딱히 표준화된 기술이라든지 확고한 시장 지배자 같은 플레이어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관련된 법규나 제도 역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별로 없군요. 그렇죠. 이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혁신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높은 불확실성과 또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회자 위기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누가 기술 표준을 선점하느냐, 또 누가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과 판매망을 먼저 확보하느냐, 그리고 누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 경쟁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아주 역동성 넘치는 전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면서 동시대 격전지가 될 시장이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장에서 AB8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을까요?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경쟁사들을 좀 언급해 주시고 AB8가 이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 즉 경쟁 우위로 내세우는 전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북미 시장에서 AB8의 주요 경쟁사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캐나다의 리사이클 홀딩스라는 회사와 또 미국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과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네, 그렇죠. 꽤 알려진 회사들이죠. 리사이클은 AB8와 좀 유사하게 습식 재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북미나 유럽 같은 여러 지역에 스포크라고 불리는 전처리 시설과 또 허브라고 불리는 후처리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위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들과 파트너십도 맺고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사이클은 네트워크 전략이군요. 레드우드는 어떤가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그 유명한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JB 스트라우벨이 설립한 회사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회사는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회수한 금속을 이용해서 직접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까지 생산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라든지 포드, 볼보 같은 아주 굵직한 파트너들을 이미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레드우드는 아예 소재 생산까지 하는군요. 정말 강력한 경쟁자들이네요. 네,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죠.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AB8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차별점은 역시 기술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입니다. 다시 기술로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특히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습식 재련 공정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그리고 더 적은 양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더 높은 순도의 원료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상업 공장에서도 그대로 현실화될 수만 있다면 AB8는 더 낮은 운용 비용과 더 적은 환경 부담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용과 환경에서 앞서 나간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별점은 아까 말씀드린 점토암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 1차 원료 확보 기술입니다. 이건 리사이클이나 레드우드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AB8만의 아주 독특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과 1차 추출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강점이군요. 그렇죠. 결국 이 시장 초기 단계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은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인 동시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ABT는 자신들이 가진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사들보다 더 나은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술적 차별화와 1차 원료 확보라는 독자 노선이 ABT의 핵심 전략이군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런 기술 경쟁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인데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ABAT는 이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공 방정식을 완성시키는 어쩌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중요성이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연결고리요? 첫째는 재활용할 폐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 즉 피드스탁 소싱이고요. 둘째는 그렇게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된 고순도의 원료를 제값을 받고 꾸준히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 즉 오프테이크 계약입니다. 폐배터리를 가져오고 만든 원료를 팔고 이 두 가지군요. 네, 이 두 가지 연결고리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누가 있을까요? 완성차 업체랑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아닐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완성차 제조업체 OEM과 배터리 셀 제조업체, 이들이 핵심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앞으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것이고요. 배터리 제조사들은 그렇게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큰 수요처가 될 것입니다. 공급과 수요를 다 주고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재활용 기업이 이들 핵심 플레이어들과 더 강력하고 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느냐가 결국 시장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량을 얼마 확보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거나 합작투자 JV 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순환경제 생태계 자체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형태도 다양하군요. 네, ABAT 역시 이러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리사이클이나 웨드우드처럼 아주 대규모의 파트너십 발표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DOE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잠재적인 파트너들과의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ABAT가 앞으로 어떤 기업들과 또 어떤 형태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는지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과 시장 지배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술력 검증만큼이나 누구와 손을 잡는가가 생존과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경쟁사들 역시 이런 파트너십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걸 텐데요. ABAT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야 할까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카드들을 동시에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계속 강조하지만 기술적인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기술이 좋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범 공장 운영, 데이터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또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더 벌려야겠죠. 역시 기술이 기본이군요. 네, 둘째는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논의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신뢰거든요. 약속된 시점에 약속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능력. 그렇죠. 셋째는 파트너십 대상을 좀 다변화하고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파트너에게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서 유리한 조건의 장기 계약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곳에만 올인하지 말라. 네, 마지막 넷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일자 원료 추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건 재활용만 하는 경쟁사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원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트너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지 전략, 기술 리더십, 생산 능력, 파트너 다변화, 1차 원료 기술 어필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규제 환경의 변화가 이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IRA 법안처럼 정부 정책이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규제 환경은 이 배터리 재활용 및 소재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규제가 판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럼요. 미국 IRA나 혹은 유럽연합 EU에서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CRMA 초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째는 재활용 자체를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수요 자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만들 때 특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죠. 이건 당연히 에이바트와 같은 재활용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됩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군요. 그렇죠. 둘째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북미 지역 내에서의 생산 및 조달을 장려함으로써 공급망 자체의 재편을 유도하는 겁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여기에는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어디서 조달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네, 북미 생산 요건이 있죠. 네, 이건 에이바트처럼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혹은 건설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주로 해외 생산 기반을 둔 경쟁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중요해지는 거래요. 네. 그리고 또 탄소 배출 규제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수록 에이바트가 가진 그 친환경 저온 공정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 같은 걸로 인해서 이러한 친환경 정책 기조가 갑자기 후퇴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규제가 예상외로 완화된다면 에이바트가 가진 기술적 우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퇴색될 수도 있겠죠. 정책 방향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재무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시적인 정책 및 규제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그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이 ABTS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속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군요. 자, 오늘 ABTS에 대해서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술적인 혁신성부터 시작해서 재무적인 리스크 요인들, 또 시장의 높은 변동성, 그리고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을 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ABTS라는 기업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과 함께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ABTS라는 기업은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혁신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또 1차 원료 추출 기술이라는 이 시대적인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기반과 또 거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상업화에 안착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혁명 시대와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말 막대한 기업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눈부신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정말 수많은 불확실성과 넘어야 할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명백합니다.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대규모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 예측하기 어려운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리사이클이나 레드우드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끊임없는 도전. 이런 것들은 이 회사가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아주 높은 호들들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실적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극심한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감내해야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잠재력과 리스크가 공존하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ABAT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나 어떤 특정 이벤트 하나하나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다음 4가지 핵심 성공 요인, 키 석세스 팩터즈의 진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핵심 성공 요인이요? 네, 첫째는 독자 기술의 완성도 및 확장성입니다. 저온 재활용 기술과 점토암 리튬 추출 기술이 과연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상업적인 규모에서도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둘째는 상업 생산 능력 확보 및 운영 효율성입니다. 계획된 상업 공장을 제때에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잘 건설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동 초기 단계의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목표했던 생산량과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앞으로 성장에 필요한 그 막대한 자본을 과연 유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잘 조달해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마지막 넷째는 핵심 파트너십 구축 및 생태계 장악력입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제조사들과 강력하고 안정적인 전략적 제휴 관계를 잘 구축해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과 판매망을 확보하고 이 산업 생태계 내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꾸준히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ABAT라는 기업의 진정한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핵심 성공 요인, 바로 기술, 생산, 자금, 그리고 파트너십이군요. 이 기준들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10월 14일의 그 주가 급등 현상도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성공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단기적인 변동성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ABAT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과 점토암 같은 비전통적인 자원에서 1차 원료를 직접 추출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전략은 현재로서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관계에 있지만 미래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그 중요성이나 둘 사이의 균형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화학 기반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등장해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들의 중요성이 크게 낮아진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의 1차 원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다거나 반대로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채굴 기술이 갑자기 등장해서 1차 원료의 가격이 폭락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러한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 변화 속에서 ABAT가 가진 재활용 전략과 1차 추출 전략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ABAT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잘 대응하면서 장기적인 생존력과 회복 탄력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재활용과 1차 추출, 이 두 전략의 균형점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ABAT는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이 ABAT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ABAT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통찰력 있는 질문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